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탈남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SNS 한 뉴스 시작할까요? 네,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압수수색이 트위터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다루는 종편 방송들의 보도 방식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TV조선과 채널A는 어제 하루 종일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 등을 생중계하면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추측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두 방송은 이 의원이 2004년부터 비밀회의를 열고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남한 내 세력들이 이를 돕기 위해 파출소나 무기 저장소 등을 습격하는 등의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총기 준비 지시설과 유류 및 통신시설 타격 모의설 역시 집중 보도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두 방송은 이 의원이 변장을 하고 도망갔다는 내용을 속보로 끊임없이 전달했는데요. 네. 근데 변장을 했는지 도망갔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됐는데도 이같이 보도한 겁니다. 일종의 소설이죠. 네, 네. TV조선의 한 앵커는 저도 봤는데 잔뜩 고조된 목소리로 이석기 의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경고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치 국가 위기 상황인 것처럼 굉장히 흥분돼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국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편 보도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특히 TV조선과 채널A가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런 사건을 기획해내면 나중에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도 여론몰이에 따라 보수 세력이나 국정원 같은 기관에 힘을 싣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보도 방식을 두고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변장한 채 도주 중이라는 게 사실이 아닐 경우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텐데도 종편들은 그런 건 무시하고 일단 이 의원에게 치명상을 주며 시청률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언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TV조선과 채널A의 더 내란 라이브다. 예. 앵커들도 배우 하정우보다 훨씬 훌륭하다. 차분하게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앵커의 본분을 저버리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목소리 톤을 올리며 긴장감 있게 뉴스를 진행한다. 예. 혐의가 확실한 것 아니냐며 사심까지 드러낸다. 영화보다 더 긴박하고 재밌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냉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팩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검증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 될 텐데 네. 그 지금 뭐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설령 나중에 뭔가 팩트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팩트로 전제해 놓고 보도를 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생도들의 거듭된 사고와 관련해 육군사관학교가 내놓은 새 신안을 두고 트위터에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생도 간 성폭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이 일어나자 육사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육사는 지난 26일이었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금혼, 금연, 금주 등 3금제도 강화를 포함한 교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육사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2학년 이상이라도 같은 중대 생도 간의 이성교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네. 밝혔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생도들에 대한 연애 금지가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2013년에 조선시대 문화를 접할 줄이야라고 육사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예. 또한 한참 혈기 왕성할 때 남자들을 저렇게 묶어뒀다가 괜히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예. 군대는 종교단체나 수도원이 아니다. 그냥 잘못한 놈만 처벌하면 된다. 개인의 잘못은 개인의 문제로 끝내라 등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어차피 임관하면 연애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금도를 지켜야 하는 건데 사관학교에서는 다 금지시켜 놓으면 훈련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이 편집장하고도 한번 이 문제를 좀 짚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 무엇보다도 정말 참 황당했던 것은 그런 걸 목격을 하면 꼭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 일명 고자질이라고 그러죠. 네. 이걸 하도록 만든 참 어이가 없었는데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팟캐스트 방송에 광고하자 했더니 진보 매체라 탄압받을지 모른다며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신설 상조회사로 부실한 상조회사의 모범이 되기 위해 저희 같은 신선한 방송인 팟캐스트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 팟캐스트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네, 국정원과 검찰이 어제 느닷없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이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이 관계자 몇 명은 체포해 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 느닷없는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네네. 이상규입니다. 네네. 저 일단 지금 의원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좀 전에 지금 속보가 떴어요. 이전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최고위원 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을 했다. 이런 속보가 떴는데 사실입니까? 예, 좀 전에 참석을 해서 함께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기자회견까지 했습니까? 네. 네, 이석기 의원이 밝힌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석기 의원은 특별하게 얘기를 원래 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이거는 개인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정희 대표께서 말씀을 모두에 하시고, 네. 그다음에 김승교 최고위원이 어제 진행된 네. 그 국정원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한 네.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다음에 이석기 의원이 이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 황당무계한 날조다. 네. 국정원은 오히려 그 민주진보 진영을 탄압하고 있고 이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예. 전면적으로 맞받아 싸워나가겠다. 네. 국정원은 결국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는 요지의 짧은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서 지금 제시한 혐의점은 날조다. 이석기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겁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 소설에 불과한 것이다는 네, 거죠. 네. 지금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냐면 국정원이나 검찰의 주장은 그렇다더라도 영장 발부 주체는 법원 아니냐. 근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때 상당한 신빙성과 그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될 때 영장을 발부를 한다.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비율이 상당히 낮죠. 네. 그건 얼마 전에도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네.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뭐 일례로 보더라도 그리고 뭐 그전에도 뭐 막걸리 국보라는 말도 있었고 그전에 간첩 조사 사건이 워낙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특히나 이런 내란 음모 사건은 인혁당 사건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사건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결국은 전부 다 무죄로 네. 또는 그 조작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이 지금 자신들의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그 문제는 좀 이따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네. 어제 나왔던 이 사실관계 몇 가지를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몇 가지를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120여 명이 모인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 건지, 예. 그리고 그게 어떤 성격이었던 건지, 예. 뭐 이 국정원의 말에 따르면 또는 언론에 나온 거에 의하면 지난 선거 그 총선 당선 이후에 뭐 승리 대회 뭐 이런 거를 했다고 하는 건데, 네. 하여튼 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기를 준비해라? 저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총기를 준비해라, 뭐 유류시설이나 통신시설을 만약에 파괴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고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게 도대체 어떤 녹취록인지, 네. 그 이제 그 감청을 한 건지, 예. 또는 어떤 성격의 건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녹취 뭐 이건 지금 워낙에 다 이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그 주장 자체가 워낙 황당무계한 것이어서 네.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예. 네, 이건
실제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어제 일제히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3명은 물론 체포 영장까지 떨어져서 체포가 됐지만 네. 그런데 보통은 사람을 먼저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예. 증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허. 증거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마 수사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된 견해를 아마 밝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가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추적을 해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걸로 지금 국정원이 지목하고 있는 이른바 그 합정동에서의 120여 명의 회합은 올해 5월 1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3년 전부터 추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5월 1일 미리 예견하고 추적을 해온 건 아닐 것이고, 그렇죠. 이제 국정원의 용어대로 한다면 다른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올 5월달 그리고 작년 5월달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작년에도 뭐 총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올해도 네. 총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그러면 그거를 작년에 확인을 했으면 예. 그때 뭐 체포가 되든 압수수색이 되든 네. 그 공식적인 수사 절차 내사가 아니라 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온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 이게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와대에 대한 정치적 위기, 국정원이 해체될 수도 있는 위기, 네. 들끓는 지금 촛불의 민심, 이것이 이제 정기국회 때 야당 전체가 지금 이제 굳건한 투쟁을 하면서 정기국회가 바로 열리지 못할 네. 어떤 교착 국면에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네. 국면 전환용으로 네. 이것을 좀 쓴 게 아닌가. 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관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언론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등식화시키고 있냐면 그 120여 명의 회합, 그 회합을 했던 120여 명은 그 이 통합진보당 이 그 내부 이제 이른바 부정경선 파문이 불거졌을 때 이제 그 나왔던 경기동부 연합 그 핵심 조직원들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어제 그 압수수색하러 온 그 수사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도대체 뭐냐?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아니고 내란 음모죄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쭉 확인해 보니까 이제 국가보안법도 이제 일부 있더라고요. 찬양고무조항도 적용을 했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거기 들어가 있고. 근데 보통상의 경우에는 네. 반국가 단체 또는 이적 단체 구성이라고 하는 예. 조직 구성체가 보통 들어가는데 그건 없냐라고 하니까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100명이 그 핵심 조직원이다. 그러면 그들 자체가 이미 그 반국가 단체 또는 이적 단체 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구성을 해서 활동한 거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압수수색 나온 수사관들이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에 예. 범죄 단체 구성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범죄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내란 음모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100여 명이 그 지하 조직원이다라고 네. 한다면 예. 그 지하 조직원의 실체가 그럼 있다는 건데 그들 주장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완전히 좀 빠져 있어요. 예.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네. 서두른 흔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석기 의원의 어제 행방이 묘연했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회의에 참석을 했다면 지금 국회에 계시는 겁니까? 이석기 의원은? 그렇죠. 현재 국회에 있는 거죠. 어제는 국회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 어제는 아니고요. 예. 예. 지금 이석기 의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당하게 국정원과 검찰 조사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 어차피 지금 이제 그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발부가 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이건 이렇고 이게 날조고 뭐가 잘못됐고를 밝힐 용의는 없는 겁니까?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예.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네. 이석기 의원실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어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이석기 의원실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형사소송법 122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영장 보여주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영장을 예. 보여줘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사전에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밀어닥쳐서 무조건 하겠다고 강압적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석기 의원이 그 자리에 나오게 되면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또 통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원의 불법을 우리가 정당화 시켜줄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어제는 나올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그 결론을 내리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좀 더 둔 거죠. 아, 그러면 이석기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나올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전달을 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언론이 묘사한 것처럼 이석기 의원이 그 뭐 피신하거나 이런 이런 게 변장을 하고 변장하고 예. 다 거짓말입니다. 그 소설입니다. 아, 소설입니까? 예, 전혀 사실 무근이고. 예. 예, 뭐 행방이 미연하다, 잠적했다, 도피했다, 변장했다. 이거 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한 언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그 얘기 어디서 들었는지, 예. 직접 본 건지 확인한 건지. 네. 그렇습니까? 그 지금 아까 그 최고위원도 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언급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이상규 의원도 그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 이 압수수색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 따라서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겁니다. 예. 그 이제 이석기 의원실의 경우는 네. 그 보좌관 한 명도 압수수색의 대상이었어요. 예. 그 보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하게 다 진행을 했고 다 협조를 했습니다. 아, 압수수색에 예.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보좌관에 대해서는 이제 통보를 했고 그 자리에서 네. 그리고 그거를 영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저희가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절차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 협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응할 수 없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진행된 뭐 이석기 의원 그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입회인도 없었고 영장 제시가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택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은 원천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네. 불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정원의 불법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국정원의 이 수사 배경에는 결국은 지금 이른바 촛불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다분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통합진보당도 촛불을 들고 있지만 언론의 포커스는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이 통합진보당을 치는 것과 이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문화일보인가요? 사설에게 나왔죠. 제가 청와대 농성 들어가는 날. 네네네. 거기 이야기가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진보당하고 같이 하지 말아라. 네. 진보당하고 같이 하면 당신들 망한다. 네. 예, 그러니까 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뭐냐면 민주당을 움직이기 위한 민주당을 그 장외투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예. 그런 가장 그 큰 압박으로 이 지렛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지금 진보당을 지금 치는 그런 뭐랄까 차도살인직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지 뭐 그런 걸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선거연대의 파트너였다. 통합진보당은 이거 하나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석기 의원에게 복권 조치를 내려준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예. 뭐 노무현 정권에서 그러니까 그 복권 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같이 한 두름으로 엮어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2010년 지방선거 때 네. 그 천안함 그 중간수사 발표를 하면서 선거가 완전히 파묻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아깝게 졌지만 네. 전국 대부분에서는 야권이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야권이 승리를 한 가장 큰 비결은 다들 이야기했지만 야권 연대였습니다. 네. 그 야권 연대가 발휘하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보고 예. 그때부터 강력하게 준비를 한 거죠. 이것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원세훈 전 원장의 그 육군 지시에도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그 집권 여당에서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정치적인 지점은 야권 연대를 파괴하는 것, 네. 야권 공조를 하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지점에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이 이제 종북으로 작동을 하다가 예. 종북이 약효가 떨어지니까 예. 이제는 내란 음모까지 지금 들고 나온 것이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통합진보당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 당 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을 했고요. 네네. 전면적인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 앞에서 그 강도 높은 집회를 네. 계속 좀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예. 법적인 대응도 강도 높게 좀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미 그 온갖 유언비어가 예.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데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들은 예. 자신의 책임을 자신들이 그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뭐 고소나 이런 걸 가는 것 외에 예. 인터넷에서 통합진보당을 향해서 근거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앞에서의 집회를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예. 가장 크게는 촛불이 이 사건 자체가 네.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 자체가 촛불을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촛불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주말마다 시청 촛불뿐만 아니라 예. 전국 곳곳에서 예. 촛불을 이어나가기 위한 행동에 예. 통합진보당은 전체 야권 그리고 민주시민지원과 함께 예. 초를 맞잡고 더욱더 열심히 뛰어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그럼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라도 그 민주당과 혹시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오고 간 얘기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 그 공식적인 협의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예. 표명하고 있고 걱정 반 그다음에 지지 반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고 지금 이제 민주당도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통합진보당으로 그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정권 자체가 급격하게 우경화 또는 파시화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밑바닥에서의 공감대는 아주 상당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당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보면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어떤 그런 그 신중하게 했죠. 멘트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멘트를 했고요. 예. 오늘 민주당 그 의원 연찬회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의원 연찬회에도 일단 가지 않는 게 예. 아직은 민주당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운실의 폭을 좀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네. 생각이고요. 그 개별적으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예.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나하나 다 지금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니 해도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건 팩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그것을 언론이 지금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그건 이제 팩트라고는 아직은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것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별도 차원에서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포함해서 네. 오늘 이정희 대표께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예. 총기니 무슨 파견이 예. 전부 다 이거 다 그 날조다. 예. 없는 사실을 지금 꾸며낸 것이다. 예. 지금 체제 전복 이런 거는 그 통합진보당에 대한 혐오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네.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전부 다 진행할 생각입니다. 후속 조치라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스스로 진상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기 위한 작업을 예. 오히려 당 차원에서 예.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지금 그 체포된 3명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그게 저희들도 지금 이제 신병이 어디가 있는지까지는 아마 구치소로 일단 수감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해당 국정원 관할하는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갖고요. 네. 예,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병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예, 이게 이제 구치소에 있는지 아니면은 경찰 유치장에 있는지 아니면은 예. 원래 국정원에는 그 유치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마 둘 중에 한 군데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점을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1심의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해 총선 이후에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은 계속 몰아갔고 여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일정하게 사실 선입견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엄연한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 차라리 이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혹시 당 차원에서 이런 그 문제의식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당연히 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명한다고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예.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단식 농성할 때 네. 이상규가 중간에 밥 먹었다. 네. 이게 트윗에 지금 쫙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제가 딱 한마디만 썼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네. 전원 사법 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말 한 다음에 싹 다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예. 김근태 선배가 그 민청년을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했고 그 이후에 전민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렇게 민주운동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전국연합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90년대 활동을 했던 건데 예. 97년 대선하면서 없어졌어요. 예. 실질적으로는. 예. 그때 이제 전국연합 산하의 지역별 조직이 예. 서울연합도 있었고 인천연합도 있었고 이제 경기연합, 경기동부연합도 있었고 그랬던 겁니다. 네. 근데 그쪽 당시에 활동했던 그 어떤 사람들 인맥을 소위 지칭하는 하나의 그 관용어구 비슷하게 쓴 건데 이게 마치 무슨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이건 뭐 그냥 웃을 따름인데. 근데 오늘 언론 보도로 보면 이른바 RO라고 해서 그 이른바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혁명 조직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른바 지하 조직이다. 국정원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로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산악회라고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산악회가 아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로의 유작 명칭이 산악회라는 건지 아니면은 산악회가 있는데 이 산악회에 대해서 아로라고 붙인 건지 저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결국 이제 법정에서 전부 다 파헤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언론에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국정원이 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또는 반론권을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이제 그 계속 그러니까 진행 중인 이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다시 한 번이 아니겠죠. 아마 여러 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터줏대감이시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네. 비는 안 맞으셨네 그래도. 네. 덩치는 크신데.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오늘 뭐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뭐 33년 만에 검찰이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는 큰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이분들을 한없이 자유롭게 해드리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너무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은데 사실 오늘은 8월 29일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억해야 될 날인데 오늘 저 언론을 이렇게 살펴봐도 뭐 한국일보는 좀 보도를 했던데요.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이 바로 경술국칠 아닙니까? 나라가 망한 날이죠. 조선이 이제 대한제국으로 옮겨 타고 대한제국이 망했죠. 조선부터 시작하면 뭐 500년 역사, 519년이죠. 정확히 27대에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큰 인권 현안들도 있고 하지만 기억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1948년 4월 3일부터 진행됐던 4.3 사건 4.3 항쟁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뭐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네. 또는 국가 공권력이 소위 안보란 이유로 국익이란 이유로 함부로 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네. 삶을 파괴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언이 있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금언인데 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경술국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술국치를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싶은 첫 번째는 사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경술국치라고 배우지 않고 한일 합방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아요. 1905년은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60가짜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고 그러나 뭐 90년대 이후에 을사늑약이어야 한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체로 을사늑약이라고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을사조약, 을사보호조약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경술국치라고 써야 된다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직도 한일합방, 한일병합 이런 얘기를 씁니다. 진짜로 진짜 그러네. 저도 학교 때 그 용어를 썼는데 네. 말도 말도 안 되는 용어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 예. 제국주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병합하고 이것이 굉장히 합법적인 것처럼 예.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합법적입니다. 그 조선 통감이 있었죠. 1905년부터 네네. 통감으로 일하던 테라우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3대 통감이었는데요. 7월 달에 부임에 들어와서 뭐 전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사실 그 8월 29일은 순종 황제가 도장 찍고 공포한 날이고요. 네. 저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그다음에 통감 테라우치가 사인한 거는 8월 22일이었습니다. 근데 8월 22일에 이제 나라가 망한 건데요. 이 과정도 참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뭐 부부간에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국가가 망하는데 도장 찍어서 망합니까? 이게 좀 네. 국가가 망하는 것도 일종의 몇 가지 단계도 있고 품격도 있는데 네. 조선 대한제국은 참 허무맹랑하게 망한 겁니다. 네. 도장 찍어주고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8월 22일에 이제 도장을 찍었으나 일주일 동안 발표를 못합니다. 네.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소문은 좀 났는데 에드벨루는 띄우고 이제 소문도 나고 했는데 조선 한반도 전체에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예.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전격적으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한일 합방 예. 지금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이제 완성되게 되고 예. 조선의 식민지화가 완성되는 거죠.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자님 말씀도 뭐 정명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뭐 아시아에 이제 여러 형제자매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 필리핀 같은 나라도 네. 필리핀의 국호가 그 16세기에 뭐 마젤란이 세계 일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 스페인의 탐험가들 정복자들이 필리핀 지역을 발견하고는 그걸 이제 당시 황태자인 펠리페 2세에게 바치는 땅 그래가지고 그래서 필리핀이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이제 완전히 스페인에게 정복당한 건 1571년의 일이었는데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는 1898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장구한 세월 동안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니까 필리핀 왕에게 바쳐진 땅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살았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국권을 상실한 상태고 그야말로 억압 당하고 있는 식민지였으니까 1898년에 이제 독립은 하는데 다시 미국령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필리핀 지금의 필리핀이죠. 영어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실제로 미국이 이제 필리핀 국정에서 철수하게 된 거는 2차 대전 후인 1946년인데요. 필리핀은 지금도 1898년을 독립으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독립 100주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독립한 건 1946년인데 이때도 이제 필리핀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오래 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가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남의 나라이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이제 막부 정권을 집권했던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조선 이름을 도쿠가와라고 부르면 그렇게 만약 붙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도 우리는 조선이나 한국이 아니라 도쿠가와였다면 그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가 네. 처음 생긴 국호가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고조선으로 옛조선, 배웠던 네, 고조선. 그 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국호를 조선으로 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공자의 정명이라고 하는 그 것을 비유를 해주는 그게 좀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고 경술국치가 있었던 애가 1910년 아닙니까? 네. 103년이 돼버렸는데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면 일제의 어떤 잔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남아있다. 뭐 엄청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술국제 현장이 이제 남산이에요. 거기가 옛날 중앙정보 만기부터입니다. 네. 거기에 아무런 국가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2010년에 경술국지 100년이 됐을 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표석을 하나 박았습니다. 네. 신영복 선생님 글씨로 되어 있는 표석을 하나 박아서 겨우 그만큼. 예. 그것도 사실은 그 일종의 무허가 예. 비인가 표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정부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으나 뭐 철거는 안 하고 냅두는 예. 이런 건데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예. 이건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좋을 때, 흥할 때 뭔가 자랑스러운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우리의 운명이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가 하는 상황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잔재라는 게 뭐 광범위하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는 뭐 인권 분야에서 법률을 좀 한번 네네. 보고 싶은데요. 네. 예전에 제가 폭력행위 등 처분에 관한 법률 말씀드리면서 그 군부 독재 잔재가 법률에 많이 남아있다. 네. 특히 박정희가 1960년에 군사구테타를 일으킨 다음에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 네. 전두환이 1980년 그 구테타 이후에 만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이런 데서 이제 만들었던 이게 뭐 헌법 기능을 정지시킨 유령단체인데 이런 유령단체에서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하고 법률을 만든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군부 독재 잔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일제의 잔재가 곳곳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 뿌리박혀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민망할 정도예요. 자, 이제 1945년 해방이 됐고 우리는 미군정 통치하에 들어갔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되자마자 뭐 해방 직후에 이제 혼란도 있었고 바로 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 만든 지 2년 만에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법률 정비 작업을 그제서야 합니다. 네. 그거는 이해할 만해요. 그래서 53년 말 54년에 이제 법률 정비 작업을 쭉 진행하는데 이때 진행했던 법률 정비 작업이 뭐냐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법을 그대로 두고 그거를 우리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법률 용어들 보면 한국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일본 용어들. 진짜 희한한 한자 진짜 많아요. 국문학자한테 보여줘도 잘 모르는 가사 뭐 이런 단어 아십니까? 가사? 가사는 집안일이지. 집안일이 가사죠. 뭐 가령 뭐 이런 건데요. 법조인들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텔레비전 토론 나와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이릉 뭐. 이릉? 네. 이릉은 뭐예요? 이릉 뭐 일단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릉은 유비가 벌였던 그 전쟁을 벌였 이릉대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일본말 찌끄러기에서 온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이 되는 법률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법학을 개론도 안 배웠지만 대충 아는 게 뭐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이런 게 이제 기본법들이잖아요. 네. 어느 나라에나 있고 기초법인데 이런 법들마저 완전히 그대로 베낍니다. 뭐 그야말로 토시도 안 바꿔요. 어떤 것들은. 이럴테면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요? 경찰 얘기와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 관련된 법이 두 개가 기본법이 있는데 하나는 경찰 조직에 대한 법으로서 경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경찰청을 둔다, 뭐 지방청을 둔다, 뭐 계급은 얼마를 준다, 뭐 이런 법이고요. 절차법이고 조직법이고 그거 말고 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이 법은요.
정말 똑같아요. 일본법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1950년대 상황에서 갑자기 나라를 만들었는데 뭐 법조 인력도 부족하고 네네. 법학자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베낄 수 있어요. 워낙 이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라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대 사법이 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해방된 다음에 6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다음에 건국부터도 65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 살펴봐도 일본법하고 내용은 물론이고요. 토시까지도 그대로 베끼고 있는 거는 2013년이라는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나 뭐 말씀드리면요. 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일본어 시험 문제에서 일본어 문장을 주고 한국어로 번역해라. 그럼 한국어로 번역 그 시험을 보잖아요. 학생들이. 그랬을 때 100점 줄 수 있는 답.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이를테면 경찰관 법 이름도 똑같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러니까 2013년 버전의 일본법과 2013년 버전의 한국법이 똑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제 목적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공안의 유지 및 다른 법령의 집행 등 직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한국법은 요거보다는 조금 간촐하게 하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죠. 이랬을 때 이제 범죄 예방이나 방금 말씀드린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빠지는데 그렇죠. 목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가 있냐면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의 직무 범위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법이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고 쓴데 반해서 한국법은 개인을 국민으로 바꿔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이렇게 하고 있죠. 범죄 예방 뭐 이거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남용을 금지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관들이 뭐 함부로 활동하면 안 되니까. 한국법 한번 보면 이 법에 규정된 수단은 전항이라는 것도 잘 쓰지 않아요. 전에 있는 조항이라는 거죠. 전항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본법 보겠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수단은 전항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 똑같죠? 완전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완전 정말 토시조차 안 바꾸고 완벽하게 같은 문장입니다. 또 하나 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법의 경우에 3조, 한국법에 1조의 목적이 있고 2조에 이제 직무가 있는데 일본법에서는 1조, 2조를 합해서 1조로 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법에 1조로 되어 있는 걸 한국법에서는 1조, 2조로 나누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내용은 다 똑같고요. 일본법의 2조, 한국법의 3조가 불신검문이라는 겁니다. 이 불신검문이라는 것도 우리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불심 뭐 경찰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불심자 아세요? 불심자는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있는 그렇죠. 그건 불자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불심자가 용어인데. 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불신검문에 불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하다 할 때 심자하고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심자를 경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뭔가 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 거동이 수상하고. 거동이 수상하고 이런 건데. 생긴 게 그럼 뭐 거동 이상자거나 뭐 의문이 드는 사람이거나 뭐 수상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쓰는 게 우리말에 맞는데. 오창일 국장도 불신검문 꽤 당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별로 안 당했어요. 선량한 저기 모습이 아닌데. 지금 앞에 보고 계시면서도 그랬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네. 그 20대 때 불신검문이라면 제가 치를 떠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전철을 거의 12시 다 돼서 막차를 타러 갔는데 사법경찰 2명이 쫓아왔어요. 플랫폼까지. 네. 전철 타는 데까지. 그러더니 갑자기 주민증을 내놓으래요. 네. 어디서요? 지하철에서? 네, 지하철역. 타는 데서 그때 후배하고 같이 탔는데 황당해가지고 한 5분을 싸웠어요. 왜 그러냐 막 그러는데
한 5분을 싸우다가 나중에 제가 실수를 참 결국은 뭐였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인근에서 살인 사건이 났는데 살인 사건 용의자하고 닮았대요 제가. 네. 그래서 주민증을 내놓으라고 해서 참 썩 썰어 머금고 내민 적이 있고 네. 또 한 번은 제가 그 사회에 갓 나왔을 때인데 네. 남대문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는 한 20분 걸렸나? 불신 검문 9번 당했어요. 걸어가면서. 무슨 그때 일이 있었나요? 시청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시위. 시청 앞에서 네. 그때 제 그 복장이 어떠냐면 하얀 농구화에 군복 바지에 파란색 티를 입고 상처를 많이 받으셨군요. 복장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걸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이탈남을 하니까 수염을 그 이탈남 때문에 안 깎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평소에 별로 수염을 안 깎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관혼상제가 있을 네. 때는 좀 깎지. 그러니까 수염 덥수룩하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경이 쫙 도열해 있는데 앞에서 검문하는 걸 보면서도 뒤에서 또 잡아요. 주민증 내놓으래. 그거는 저 명백한 위법부당한 경찰 활동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주민증을 꺼내서 머리 이렇게 들고 걸어갔어요. 그래도 잡아. 9번 당했어요. 제가 셌어. 아마 제가 기록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비공인 기록. 그래서 저는 불신 검문에 상당히 유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불신 검문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불신 검문 첫 번째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당하는 불신 검문 있죠. 네. 거의 대부분 불법으로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불신 검문이 예전 뭐 80년대 90년대처럼 아주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많이 해요. 지하철에서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불신 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법하고 똑같은데요. 몇 가지 전제 조건과 단서를 충족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왜 하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면 이 조문에 해당되는데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찰관이 질문할 수 있죠. 그 경찰관의 행정경찰 활동이라고 하는데 시민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협조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 시민 입장에서 귀찮은 일이고 또 하나는 불쾌한 일이고 많은 경우 위압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민을 붙잡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이유라는 게 상당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상당한 이유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살인사건이 났다. 근데 그 살인사건 신고받고 경찰이 그 근처에서 이제 검문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범인을 검거해야 되잖아요. 그 중재인이니까. 그러면은 뭐 그 근처에 뭐 50m 전방에서 어떤 사람이 옷에 셔츠에 뭐 피가 묻어 있다든지 이런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상당한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상당하지 않은 건 어떤 거냐? 범죄자가 남자인데 남자들을 다 검문한다든지.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 불신 검문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례가 꽤 많은데요. 뭐가 상당한 거냐, 뭐가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살인 사건 용의자하고 닮았다는 이유는 어떻게? 그러니까 닮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찰이 닮았다는 게 이를테면. 뭐 김선생 같은 경우에 뭐 수염을 많이 길렀는데 어떤 목격자가 증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인 현장에서 범인이 수염을 많이 기른 사람이다. 그러면 수염은 통상 뭐 많은 사람이 기르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수염 기른 사람이 걸어가고 있거나 또는 심지어 아주 뛰어가고 있거나 하면 그거는 합리적 의심도 들고 상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염으로 특정되거나 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그냥 뭐 남성이라거나 또는 심지어 사람이라거나 이러면은 이제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당하지도 않으니까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첫째 관문이고요. 이것만 넘는 게 아니라 뭐 몇 가지를 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찰이 불신 검문하면서 경찰이 해줘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뭐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누구입니다.
그다음에 신분을 밝히는데 그냥 신분을 밝히면 이게 경찰 복장을 어디 그렇죠, 벼룩시장에서 그렇죠, 샀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증표도 제시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뭐 목적 뭐 이런 것도 설명해야 돼요. 이유도 설명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검문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검문 수없이 당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함부로 그러니까 불신 검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질문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불신 검문을 불응할 수 있어요. 예. 예. 죄송한데 제가 좀 바빠서요. 예. 그리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럼 경찰관 입장에서는 야, 의심이 드는 사람이 그냥 가면 저거 안타깝잖아요. 잡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잡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면 모르지만 예. 불신검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할 수 없어요. 예. 요 과정에서 좀 중간 뭐랄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지 같은 거로 임의동행이라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임의동행은 뭐 법에 보면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데 임의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길거리에서 경찰관이 시민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서서 물을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럿이서 같이 묻고 있거나 이러면은 네. 잠깐 절로 갑시다. 이거. 그러니까 잠깐 절로 가서 물어보자는 네, 거예요. 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네. 절로 가는 데가 진짜 절로 가는 건 아니고 사찰로 가는 건 아니고 네. 무슨 경찰관서나 파출소 이런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임의 동행이냐면 말이 어렵죠. 임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했을 때 시민이 오케이 같이 갑시다. 나도 시간도 좀 있고 그리고 예. 길거리에서 얘기하면은 뭐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당신 사무실 가서 얘기합시다. 나도 동의합니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라고 하는 단어에 그러니까 시민의 동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가 포함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임의로 그냥 데리고 가는 걸로 이해하는 경찰관 임의가 아니라 예. 시민의 임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예. 임의로 데려가면 안 되죠. 헌법이 보자. 하도 검문을 당해갖고. 그러니까 하도 검문을 당하고 하도 불법적인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원할 때 경찰관이 요구하는데 그걸 시민이 받아들일 때 경찰관서에 갈 수 있고 예. 자, 시민이 자기가 동의해서 경찰관서에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시민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또는 뭐 질문하는 걸 6시간 넘게 하면 그건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네. 6시간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나쁜 경우라도 6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네.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요새는 임의동행의 경우에도 자기가 정말 임의동행이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시민이 따라간 건지 예.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인도 하고 이렇게 절차들이 있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경찰관 다수가 한 시민을 가지고 뭐 협박하듯이 하면서 따라갑시다. 예. 지금 우리를 따라가는 게 좋을 걸? 네. 당신이 떳떳하면 왜 안 따라와? 정말 이상하네 이 사람. 뭐 이러거나 뭐 반말 좀 하거나 이러면서 가려면 가봐. 이러면 되게 위협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또 그런 판례도 사실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의 있어도 받습니다. 임의 동행이었다는 확인서 시민이 예. 이제 사인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검문의 경우에는 전 뭐 시민들이 협조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불신 검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4대학 척결을 하는데 뭐 건수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절도범 뭐 일제소탕 100일 작전 이런 걸 한다든지 무슨 민생치안 100일 작전 이 작전들을 많이 하는데 막판에 가면 이제 이 실적까지 경쟁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당장 이명박 정권 때도 뭐 조현호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할 때 실적으로 막 그 일선 경찰서들을 쪼고 그래서 강북경찰서장인가 네. 문제 제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파면도 예, 당했다가 예. 나중에 이제 법원 판결로 복직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건수 위주의 불신 검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한다고 해서 네. 도주를 일단 차단을 하고 뭐 차량, 검문 이런 거 할 수 있죠. 검거를 위해서.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상당성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아무 일도 없고 주변에. 네. 근데 경찰관 2명이 조를 이뤄서 걸어가면서 네. 사람한테 신분증 좀 달라고 하고. 네.
불쾌한 거. 불쾌하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긴장되고. 경찰관 2명이 이제 도보 순찰을 합니다. 네. 그러면 도보 순찰이라는 게 뭐 여러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 뭐 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영국 경찰이 주로 채택하는 이제 경찰 활동입니다. 시민들과 이제 유대도 강화하고 그러니까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아니라 도보로 갔을 때의 의미들이 있어요. 지역 밀착형이 될 수 있고 자동차는 이제 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도보 경찰관들은 곳곳을 살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보 순찰하는 경찰관 2명이 2시간 동안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급자들은 너희들이 근무한 걸 뭐로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증을 몇 개를 모았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이 그 판 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 적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럼 가서 보여줘야죠. 그게 그런 정도예요? 네, 오늘 18명을 불신 검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소 중지자 검거 활동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소위 수배자 검거 활동.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제 그 소위 경찰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이잖아요. 노무 관리잖아요. 자기들이 불신하는 거니까. 근데 뭐 자기들끼리 불신하고 자기들끼리 성과를 체크하는 건 좋은데 그게 왜 멀쩡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좀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진짜 드리겠는데 좀 그만 좀 검문 좀 하세요. 정말 잘 보면 저도 선량하게 생겼어요. 진짜. 징글맞아 죽겠네. 아니 그러니까 인상착의 뭐 이런 거 가지고 검문하는 거 굉장히 문제죠. 지금도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관공서에 들어갈 때 양복에 넥타이 메고 들어가면 검문을 거의 안 하는데 캐주얼 복장으로 들어가면 검문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빈도가 높아져요. 그 누가 판단하냐면 그냥 관공서 앞을 지키고 있는 의경들이 판단한 겁니다. 아니면 뭐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젊은 분들이. 근데 판단하는 게 상당한 이유도 없고 합리적 뭐 이런 것도 없어요. 합리적 판단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아니. 제가 만약 뭐 관공서에 테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한국의 관공서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공권력은 집행되어야 된다는 대전제가 불신검문에서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릴 때 보면 간첩 잡기 포스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간첩의 이 행색, 용의 복장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고 뭐하는 그다음에 이른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고 바지가 이슬에 젖어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묻어 있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나 간첩이라고 그렇게 펴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범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범죄자 해갖고 이런 경우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이제 불신 검문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건데도 뭐 머리에 들고 다니는데 또 검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집회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집회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저쪽으로 가지 말라는 신호를 정확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가 앞에서 예전에 불신 검문을 많이 한 것도 그런 겁니다. 그렇죠. 거의 뭐 길거리에 성희롱도 많았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주민등록증 보면 또 학생증 보자고 그러고 뭐 사진 보고 대조하고 핸드백 열라고 그러고 히덕거리고 핸드백 열고 그거 다 불법 행위인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들은 사실 7, 80년대 또는 90년대에 멈춰 있는 거예요. 예전엔 불신 검문하면 잘 통했거든요. 같이 갑시다 하면 다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시민들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또 젊은 친구들도 물어봐요. 왜요? 왜 가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나 바쁜데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경찰관들이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불신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불신검문을 두고 거의 20년 가깝게 경찰이 집중적인 로비를 합니다. 국회를 상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조문들을 빼고 뭐 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런 건데요. 이를테면 계속 법안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원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응하는 사람,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경찰의 논리는 이거예요. 분명히 살인범 같은데 예. 신원만 확인해주면 되는데 신원을 확인 안 해줘서 살인범을 놓치면 국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냐, 국민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냐, 이런 예.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원 확인을 불응하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 예? 그렇죠. 경찰 활동 협조도 안 하고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치부되는 거고, 그냥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신분증을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경찰 활동이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바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벌과금을 매기자, 이런 법률안이 계속 올라옵니다. 벌과금을 매길 때 이걸 얼마를 매기냐면 형사소송법에서 50만 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예. 50만 원 이하는 현행범 체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주거부정이 아닌 한 예.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0만 원을 조금 넘는, 그래서 경범죄도 뭐 60만 원 이런 조항들을 놓고 있는데요. 예. 6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렇게 벌과금을 매기도록 하고, 예.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체포가 가능하게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천만다행으로 지금까지는 불신검문 조항이 그래도 조금 뭐 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경찰의 전면적인 도발 같은 거는 막아내고 있는데, 이때 이제 경찰이 불신검문이 좀 더 실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일제잔재청산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본법하고 똑같잖아요. 예. 근데 불신검문도 결국 일본에서 온 거죠. 일본 그대로예요. 뭐 그것도 토시도 안 받고 그대로인데, 불신검문이란 말이 일본 용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뭐 직무질문, 말도 어렵죠. 직무질문.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직무질문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거다. 네. 라고 포장을 하면서 실제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길거리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체포도 할 수 있는 거로 가는 게 제 기억에 15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경찰에서 때만 되면 안전행정위원회죠. 상임위 통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불신검문 제도란 게 있나요? 불신검문이 법으로 있는 건 당연히 일본이 있고요. 아, 일본이야 지금 그대로 베껴온 거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네.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로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경찰이라는 게 두 가지 작용을 한다 하는 그러니까 사법 관련 활동을 하고, 또 하나는 행정경찰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이냐 행정이냐의 논쟁이 있어요. 경찰이 설명하는 건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형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측면이고, 그렇지 않다. 거동이 수상한 자를 왜 불러세워서 물어보냐. 그거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검문은 수사의 전 단계다. 뭐 이런 주장들도 이제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불신검문 또는 불신검문과 유사한 걸 어떻게 하냐면 수사의 전 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다르죠. 시작이 되는 것은 혐의가 있을 때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관상 보고 저 사람이 뭔지 특정을 할 수 없으나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게? 하고 그거를 행정경찰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엉뚱하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려면 정말 수사를 해야죠. 그럼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뭐 상당한 이유가 있을 정도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체포해야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힘, 그것도 불법적인 힘이고 7, 80년대 또는 90년대까지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행사하는 힘에 대한 일종의 향수를 가지면서 명분은 또 일제잔재 청산 이러면서 이게 불신검문을 좀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꼼수가 있는데, 이건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주제는 일제잔재인데 이제 이 불신검문 이야기로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일제잔재 가운데 하나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불신검문 이야기까지 좀 나온 거고요. 근데 사실 일제잔재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일제잔재 이런 것만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국가의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전 잘 못 봤고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제2건국을 하는 마음으로 MB 정부 때 제2건국한다고 그렇게 생 난리 쳤었잖아요. 아니 뭐 그건 뭐 정권마다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법률 전체를 놓고 한번 봐야 된다. 예. 뭐 용어 순환은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일본 말투가 많기 때문에 정말 세 발의 피 정도이고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만 하더라도 일본 경찰과 한국 경찰과 일본 경찰은 완전히 달라요. 일본 경찰은 자치경찰입니다. 경찰청이라는 게 없어요. 뭐 예. 도쿄 경시청 이렇게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한국 경찰은 국가 경찰이에요. 그다음에 일본 경찰은 수사만 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입니다. 검찰이 2차 수사기관이고 완전히 위상이 달라요. 한국 경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도 다르고 인적 구성도 다르고. 그렇네. 예. 그런데 법이 똑같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다른 나라입니다. 일본 당연 자동차 방향도 거꾸로 가잖아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뭐가 틀리고 맞고는 아니지만 이웃 나라긴 하지만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법률이 똑같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왕조 시대 때는 시간을 지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 조선 시대 때 시간은 명나라 시간이었고 청나라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다 맞지도 않고 뭐 쳐서 그래도 안 맞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 우리 시간도 일본 시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하고 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승만 정권 때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거 옆에 대충 자기들이 볼 때는 대충 붙어 있는 나라인데 왜 시간이 달라 헷갈리게 그래서 그냥 합해 준 거예요. 그것도 일본으로. 동경 기준이죠. 그렇죠. 동경 기준입니다. 동경하고 도쿄하고 서울은 다르잖아요. 뭐 15분이나 30분인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간도 없는 뭐 물론 중국처럼 뭐 그 큰 나라가 다 하나의 시간만 쓰는 나라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나라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술국치를 맞아서 정말 해방됐는가? 그렇죠. 정말 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있는가? 좋은 건 물론 따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 배우는 게 비용도 줄이고 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도 해요. 그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심 또는 우리의 근간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특히 근간과 관련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인 법률과 관련된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된다. 맞지 않는 것도 고쳐야 되고 또 용어도 고쳐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해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 긴 판결문이 한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조금 문장이 나눠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심각하게 긴 건 22페이지 이만의 몇침퍼 하나 있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제 잔재인가요? 그럼요. 그것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규범학 하는 사람들, 법률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교과서도 그렇고 보고 배운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그냥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법률 용어만 법정에서만 또는 뭐 농고문이나 뭐 변론 요지나 이런 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그것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어적 상상력도 좀 제한하고 있고 문장은 이제 갈라쳐줘야죠. 끊어주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읽는 사람이 숨도 쉬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판결문이라는 게 판사가 쓰는 거긴 하지만 양 당사자 소송 당사자인 검사 쪽도 봐야 되고 뭐 법조인이니까 괜찮지만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봐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피고인 입장에서 판결문을 보거나 뭐 또는 공소장을 보거나 하면서 이해 못할 게 있거나 또는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사실 많이 좋아졌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국민학교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요. 저희 다닐 때마다 다 국민학교 있잖아요. 네. 국민학교가 뭔 뜻입니까? 한국신민학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학교에서 그렇죠. 이제 중일 전쟁하고 전쟁 벌이면서 동원 체제로 하면서 국민학교로 왔고 예. 그 국민학교란 명칭이 없어진 것도 뭐 김영삼 정권 때니까요. 그러니까요. 참 늦었죠. 그래서 어떤 그 국어학자가 만나보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일본에서 만든 말이죠. 그럼 일본에서 온 말이다. 국민이란 말도 쓰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인민이란 말을 썼는데 위에 계신 분들이 썼으니까. 인민이란 말을 쓰니까 그런데 국민이란 말도 사실은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국어학자를 저도 만나뵌 적이 있었죠. 네. 동무 뭐 이런 말도 많이 뺏겼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네. 저 어릴 때 만화 잡지 어깨동무라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별, 강정희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부터 언론이 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이걸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비롯한 사회적 소통 창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선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어떤 게 팩트이고 어떤 게 팩트가 아닌가, 바로 이 문제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 시점,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가라고 하는 맥락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언론이든 아니면 사회적 발언을 하는 분들이든 그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가장 기본은 모든 것은 사실 판단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 판단은 그 이후에 이뤄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의심하고 점검하고 감시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태도부터 견지가 되고 그 후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틀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